오늘 낭독할 책은 월든입니다. 지은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고 1837년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콩코드의 공립학교 센터스쿨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나 2주 만에 사직하고 형과 함께 콩코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소로는 스승이자 친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나 윌리엄 엘러리 채닝과 함께 산책과 대화를 나누면서 평생을 콩코드 마을 주변에서, 특히 콩코드의 황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좀 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 소박한 오두막을 지었는데 그 오두막은 5평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소로는 1847년 9월 6일 월든 호숫가를 떠났으며 그의 책 월든은 1854년이 되어서야 출간되었다. 1862년 5월 6일 평생 동안 시달려온 만성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소로의 첫 번째 이야기, 삶의 경제학. 내가 다음 글을, 아니 이 책을 썼을 때 나는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에 내 손으로 지은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곳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였다. 나는 그때 오로지 내 두 손의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내가 그곳에 산 것은 2년 2개월 동안이었다. 지금 나는 다시 문명의 세계로 돌아와 있다. 도해지 사람들이 내 생활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독자들에게 내 일을 구구하게 늘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주제넘은 짓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결코 주제넘은 짓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자연스럽고 적절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외롭지는 않았는지, 무서웠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또는 내 수입에서 얼마나 자선의 목적에 썼는지를 알고 싶어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 대가족을 거느린 어떤 이는 내가 가엾은 아이들을 얼마나 부양했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따라서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내가 이 책에서 그런 몇몇 질문에 대답한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다. 대부분의 책에는 1인칭 대명사 나를 쓰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계속 쓰일 것이다. 이 점은 자기 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우리는 흔히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 속의 화자는 반드시 1인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나 자신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나는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책의 주제를 나의 경험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시켰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작가들에게도 남의 삶에 대해 들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집안 사람들에게 보낼 법한 그런 이야기 말이다. 그의 삶이 성실했다면 그런 이야기는 분명 먼 타향에서나 써보내게 마련일 테니까. 다음 글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독자들의 경우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옷을 입으면서도 솔기를 내려가면서까지 입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옷은 몸에 맞는 사람에게는 유용할 테니까 말이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하와이 주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다. 당신의 형편, 특히 외부 조건이나 이 마을 또는 이 세상에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것이 실제로 지금처럼 그토록 열악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지, 또는 혹시라도 개선될 수는 없겠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콩코드 이곳저곳에 적지 않게 다녀보았는데 상점이나 관청이나 밭 어디에서나 이곳 주민들은 수많은 독특한 방식으로 고행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브라만의 승려들은 4개의 불길 속에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불꽃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물 이외에는 어떤 음식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비틀어진 채 자신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되도록 어깨너머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평생을 나무 밑에서 사슬에 묶인 채 살거나 흡사 쐐기벌레처럼 자신의 몸으로 광활한 왕국이 얼마나 넓은지 재보거나
기둥 꼭대기에 외다리로 서 있기도 한다는데 이런 의식적인 온갖 고행들조차 내가 매일같이 목격하는 광경들에 비해 유난히 믿을 수 없다거나 더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동도 나의 이웃들이 수행하는 일상사에 비하면 하찮을 정도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12가지만 끝내면 됐지만 나의 이웃들이 어떤 괴물이든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한 가지라도 노동을 완수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벌겋게단 인두로 히드라의 머리를 지녔던 이올라우스 같은 친구도 없어서 머리 하나를 없애는 순간 곧장 머리 2개가 솟아나왔다. 나는 우리 마을 젊은이들의 불행은 농장과 가옥, 헛간, 가축, 농기구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데서 싹튼다고 생각한다. 그런 물건들을 얻으면 여간에서는 없애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드넓은 초원에서 태어나 이리 젖을 먹고 자라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그랬다면 자신들이 노동을 바쳐야 할 밭이라는 것의 실체를 좀 더 똑똑히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그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인간이나 원래 한 줌의 육신을 소모시키면 그만인데 어째서 60에이커나 되는 땅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어쩌자고 태어나는 그 순간 무덤을 파기 시작한단 말인가?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내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한 훌륭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짐에 짓눌려 숨막힌 채 75 곱하기 40피트짜리 헛간과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불결한 마구간, 100에이커의 땅과 경작지, 건초지, 초원, 식림지 사이로 그 짐을 끄며 삶의 행로를 기어가다시피 하는 가엾은 불멸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불필요한 유산 때문에 사투를 벌일 필요가 없는 부산자들은 한 줌밖에 안 될 육신을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일도 이미 중노동으로 여기는 마당이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 대부분은 이내 흙에 묻혀 퇴비로 화한다. 흔히 피란이라고 부르는 허울 좋은 운명의 소가 어느 고서에서 말하듯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고 말 재물을 축적하느라 자신의 삶을 소진하고 만다. 삶을 마감할 때나 돼서야 겨우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다. 인간은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등 뒤로 돌을 던져 창조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고통과 근심을 감내하는 돌의 심장을 가졌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둘의 본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을 등 뒤로 집어던지고는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지도 않은 어설픈 신탁의 맹족적인 추종에 대해선 이 정도로 해두자.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잊지도 않은 근심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친 삶의 노고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보다 감미로운 삶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노동에 시달려온 그들의 손은 삶의 열매를 잡기에는 너무 무디고 떨리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하는 이들은 매일매일의 참된 고결함을 구할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다운 관계조차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랬다가는 그의 노동은 시장에서 값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는 기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짬이 없다. 자신의 지식을 그토록 자주 써먹어야 하는 그가 어떻게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겠는가? 무지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그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우리가 그런 인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먼저 이따금씩이나마 그에게 무상으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고 강장제로 원계를 돋워주어야 한다.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속성은 열매를 얻기 위해 꽃을 잘 가꿔주어야 하듯 아주 세심하게 다루어주어야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은 물론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게 애정어린 손길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이도 있고 살기 힘겨운 이도 있고 실제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도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신이 먹어치운 밥값도 내지 못하거나 다 낡은 옷과 구두를 살 돈이 없음에도 빚쟁이에게서 빌리거나 훔친 시간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분명 초라하며 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다. 온갖 경험으로 연마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 계속 일을 해야만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예로부터 있어왔던 수렁으로 노쇠도 돈을 만들었었던 고대 로마인들은
그것을 남의 노쇠라고 불렀다. 지금도 여전히 이 남의 노쇠에 얼매어 살다 죽어 땅에 묻히고 있다. 늘 빚을 갚겠다고,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하다가 내일이 되기도 전에 파산자가 되어 죽고 마는 것이다.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으며 교도소에 들어갈 죄만 빼놓고 갖은 수단을 다해 당구를 끌려 애쓴다. 거짓말과 아첨을 늘어놓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알량한 예절로 무장하고 그러다 희박하고 덧없는 관용 속에 희석되기도 하면서 이웃을 설득하여 구두나 모자나 옷이나 마차를 만들고 식품을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돈을 벌어 그곳이 어디든 또 액수가 얼마든 낡은 괴짝이나 회벽 위의 양발 속 또는 좀 더 안전하게 은행 속에 쑤셔 넣으려다 결국 스스로 병들고 만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는 종종 우리가 흑인 노예제라는 이 야비하고도 이질적인 노예 행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남부와 북부 모두에는 그 제도에 전념하는 교활한 노예 주인들이 적지 않다. 남부의 노예 감독은 거칠다고 하는데 북부의 노예 감독은 한술 더 뜬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노예 감독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신성에 대해서 떠들다니 밤낮으로 장터를 찾아다니는 저 큰 길의 짐꾼을 보자. 그의 내면에 어떤 신성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의 가장 거룩한 의무는 자기 말들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는 일이다. 운송으로 얻는 이익과 비교할 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처한 운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지금 평판 좋은 시골 지주나리가 되기 위해 마차를 몰고 있을까? 그는 얼마나 존엄하며 또 어느 만큼이나 불면의 존재일까? 하루 온종일 움츠리며 급실거리는 꼴을 뭔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것은 그가 불멸이나 신성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 자신의 행위에서 얻게 된 평가의 노예이며 죄수이기 때문이다. 나약한 폭군에 불과하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거나 방향을 제시한다. 공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 서인도 제도에서 자기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윌버포스가 필요한 것인가? 또한 자신들의 운명에 지나친 관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죽는 날까지 화장대 방석이나 짜고 있는 이 땅의 숙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마치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죽일 수 있다는 듯 하지 않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절망 속에서 말없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체념이라는 것은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절망을 일컫는 것이다. 기껏해야 절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시골로 들어갈 뿐이며 밍크나 사양쥐지 모피의 화려함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놀이와 오락 속에조차 틀에 박힌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인 절망감이 감춰져 있다. 사실 그것들은 결코 유의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유의라는 것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지혜의 한 특성인 셈이다. 오늘은 월드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필 문학의 걸작 월든이었습니다.